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실수. 팔았던 나라가 나중에 세계 최강이 됐는데 정작 자기가 판 땅 때문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나라예요. 시베리아 하나만 해도 웬만한 대륙 하나 크기고 북극해까지 다 있고 동쪽으로는 태평양 코앞까지 뻗어 있어요. 한마디로 땅 부자 중에 땅 부자. 이 나라한테 땅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건 삼성 이재용한테 가서 저 스마트폰 살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하는 거랑 같은 소리예요. 근데요, 이 나라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헐값에. 이유요? 너무 넓어서 관리가 귀찮아서요. 지금 들으면 실소가 나오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웃긴 이야기가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땅을 산 나라는 처음에 이 땅을 보고 비웃었어요. 언론에서는 멍청한 거래, 돈 낭비, 냉동 쓰레기통 샀다고 대서특필했거든요. 근데 그 냉동 쓰레기통에서 금이 나오고 석유가 나오고 천연가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산 나라는 나중에 세계 최강국이 됩니다. 근데요, 정작 그 땅을 판 나라가 나중에 그 땅 때문에 발목이 잡혔어요. 팔지 않았다면 국경을 접했을 나라와 팔아버려서 국경을 접하게 된 나라 사이에서 냉전이 터졌거든요. 알래스카 해협 너머로 미국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러시아는 매일 이를 갈았을 거예요.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잠깐 내가 왜 저 땅을 팔았지? 하는 의문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역사상 가장 값비싼 실수, 아니 정확하게는 역사상 가장 싸게 저지른 가장 비싸게 돌아온 실수.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팔던 날 이야기입니다. 1860년대 러시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시대 러시아는 지금의 러시아보다도 더 컸어요. 유럽 쪽에는 폴란드, 핀란드, 발트해 연안국까지 다 품고 있었고, 중앙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시베리아는 태평양까지 뚫려 있었습니다. 거기다 알래스카까지,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대륙의 일부까지 러시아 땅이었어요. 지도에서 러시아 제국을 색칠하면 지도 자체가 그냥 러시아예요.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색칠이 덜 된 부분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게 광활한 영토가 러시아 황제한테는 자랑거리인 동시에 두통거리였어요. 왜냐고요? 땅은 넓은데 그 땅을 지킬 군대도, 그 땅을 개발할 돈도, 그 땅까지 이어지는 도로도 없었거든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공된 게 1916년이에요. 그러니까 1860년대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교통수단이 말이었어요. 아니면 썰매, 아니면 걸어가기. 이 상황에서 알래스카까지 군대를 보내서 관리하라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당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크림 전쟁에서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에게 털렸거든요. 흑해 패권을 노리고 쑤셨다가 되려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거예요. 전쟁 빚은 쌓이고 국내 경제는 흔들리고 알렉산드르 2세는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황제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폐하, 알래스카 팔죠.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고 영국이 캐나다 쪽에서 치고 들어오면 한 방에 뺏길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미국한테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급한 불 끄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러시아의 외무장관 고르차코프와 당시 워싱턴 주재 러시아 공사 에드와르드 스토클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황제의 귀에 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잠깐, 영국이 캐나다에서 치고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러시아한테 영국은 19세기 내내 가장 골치 아픈 나라였어요. 영국은 당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잖아요. 인도, 호주, 아프리카, 캐나다, 전 세계에 식민지를 깔아놓고 전 세계 해양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팽창할 때마다 영국이 딱딱 막아서는 거예요.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가려 하면 막아서는 게 영국,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가려 하면 맞서는 게 영국. 러시아가 흑해 세력권을 노리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영국. 이걸 역사에서는 그레이트 게임,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19세기 내내 러시아와 영국이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놓고 벌인 지정학적 냉전이에요. 물론 그 시절엔 냉전이란 말은 없었고 그냥 서로 엄청 싫어하면서 대리전이니 외교전이니 계속 치고받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캐나다에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래스카는 그냥 툭 튀어나온 취약한 앞발이었어요. 영국 해군이 태평양에서 쑥 치고 들어오면 알래스카는 본토와 연결도 안 되니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뺏기느니 차라리 팔자. 그것도 영국의 라이벌인 미국한테. 이 논리는 지정학적으로 나름 일관성이 있어요. 알래스카가 영국 손에 들어가면 러시아 입장에선 최악이지만 미국 손에 들어가면 그나마 낫다는 계산이었거든요. 미국은 당시 영국이랑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으니까요. 미국 독립전쟁 기억하시죠? 영국한테 독립한 나라잖아요. 적의 적은 친구, 뭐 그런 논리죠. 자, 러시아는 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는 쪽은요? 1867년의 미국은 사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미국이랑은 좀 달랐어요. 서쪽으로는 아직 개척 중이었고 남북전쟁이 딱 끝난 직후나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쑥대밭 복구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국무장관 윌리엄 수워드는 엄청난 야망을 품고 있었어요. 수워드는 명백한 운, Manifest Destiny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전부 차지하는 게 신이 내린 사명이라고 믿었어요. 캐나다도 언젠가 미국이 될 것이고 카리브해도 미국 영향권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러시아 공사 드 스테클이 귓속말을 합니다. 알래스카 사실 의향 없으십니까? 수워드는 그 자리에서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해요. 알래스카라니? 북극 코앞의 그 광활한 땅, 태평양으로 나가는 발판, 아시아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요충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 미국 의회와 언론은 알래스카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니, 관심이 없는 걸 넘어서 냉소적이었어요. 얼마나 냉소적이었냐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웃긴 부분입니다. 1867년 3월 29일 밤 수워드와 드 스테클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당시 미국 달러로 720만 달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것도 사실 엄청난 헐값이에요. 알래스카 면적이 얼마냐면 한반도의 7.5배, 한국 전체의 7.5개를 1억 5천만 달러에 샀다는 거잖아요. 그냥 제주도 중대형 아파트 몇 채 값으로 나라 7.5개 넓이의 땅을 산 셈입니다. 단위로 환산하면 에이커당 2센트였어요. 2센트.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이 6,000원인 세상에서 에이커당 2센트짜리 땅이라니.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냥 줬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당시 미국 여론은 언론이 뒤집어졌습니다. 비웃음의 향연이 펼쳐졌어라. 뉴욕 트리뷴을 비롯한 여러 신문들이 이 거래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명이 붙었어요. 시워드의 어리석음, Seward's Folly, 시워드의 냉장고, Seward's Icebox, 존슨 대통령의 북극곰 정원, Johnson's Polar Bear Garden. 냉동 불모지를 거금 들여 샀다는 거잖아요. 당시 언론과 의회의 분위기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 장관이 아이슬란드 빙하를 720만 달러에 샀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썩소를 날리는 거랑 비슷했어요. 심지어 의회에서는 비준 자체가 위태로울 지경이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저 땅이 대체 우리한테 무슨 쓸모가 있냐며 반대 기류를 행성했거든요. 수워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로비를 했습니다. 드 스테클이 러시아 정부 자금으로 미국 언론과 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이 나중에 나왔어요. 수워드 역시 이 거래를 관철시키기 위해 엄청난 정치적 자본을 소모했습니다. 결국 1867년 4월 9일 상원에서 찬성 37표, 반대 2표로 조약이 비준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 됐어요. 러시아는 72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수표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는 그 수표가 손에 들어오는 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팔았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알래스카를 비웃던 미국이 처음으로 잠깐? 하게 된 건 거래로부터 딱 30년 후였어요. 1896년 클론다이크 골드러시. 캐나다 유콘 준주 쪽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알래스카 일대에 황금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알래스카를 통해 북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알래스카 자체에서도 금이 발견됐어요. 주노, 놈 같은 도시들이 골드러시 덕분에 생겨났습니다. 시워드의 냉장고가 갑자기 시워드의 금고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20세기 들어서 알래스카에서 석유가 발견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이. 1968년 프루도베이에서 발견된 유전은 북미 최대 규모였고, 이 기름을 실어 나르기 위해 지어진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트랜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은 세계 최대 송유관 중 하나가 됐어요. 금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그리고 천연가스도 나왔습니다. 구리도, 아연도, 석탄도 나왔어요. 알래스카의 자원 가치는 지금까지 계산된 것만 해도 수천억 달러 단위예요. 720만 달러에 판 땅에서요. 러시아가 받은 720만 달러를 지금 가치로 다시 환산해 볼까요? 약 1억 5천만 달러. 알래스카에서 뽑아낸 석유 수익만 해도 수천억 달러니까 수익률을 계산하면 그냥 계산기가 폭발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돈 이야기는 사실 서브 플롯이에요. 진짜 메인 스토리는 지정학이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알래스카의 서쪽 끝, 웨일스. 곧 케이프 웨일즈에서 러시아 추코트카 반도까지의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86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가 약 30km니까 서울 수원 거리의 3배도 안 돼요. 날씨 좋은 날에는 러시아 땅이 알래스카에서 육안으로 보인다고 해요. 심지어 베링 해협 한복판에는 2개의 섬이 있는데 러시아 영토인 빅 다이오미드와 미국 영토인 리틀 다이오미드 섬이 불과 4km 거리에 있어요. 4km. 수영 좀 한다 싶은 사람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이 베링 해협은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바다였습니다. 핵폭탄을 장착한 폭격기가 이 해협 상공을 오가며 상대를 겨냥하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베링 해협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있더라도 그것은 러시아 내해가 됐을 테고 미국의 서쪽 끝은 그냥 캐나다 국경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되면서 미국은 러시아 코앞에 군사기지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냉전이 시작된 후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한 첫 번째 일은 뭐였을까요? 군사기지 건설이었습니다. 엘멘도르프 공군기지. 현재의 JBER, 포트 그릴리, 아일슨 공군기지, 아일슨 에어포스 베이스. 알래스카 곳곳에 미군 기지가 들어섰어요. 이 기지들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었어요. 모스크바까지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에서 전략폭격기가 이륙하면 몇 시간 안에 소련 심장부에 도달할 수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에요. 포트 그릴리는 지금도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라운드 베이스드 미드 코스 디펜스, GMD의 핵심 기지예요. 러시아나 북한에서 미국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면 이 기지에서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서 막는 구조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자기가 판 땅에 자기를 겨냥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들어섰어요. 말하자면 내가 팔아버린 집 마당에 옛날 집주인이 나를 향한 총구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바로 옆집에.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냐면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판 이유 중 하나가 영국이 캐나다에서 치고 들어올까봐 였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나라인 미국이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훨씬 더 정교한 무기를 들고 러시아를 겨누게 됐어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피하려 했던 상황보다 훨씬 나쁜 상황을 자초한 셈입니다. 자, 이제 과거 이야기를 접고 현재로 와봅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직후 미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알래스카에서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했어요. 알래스카 주둔 미군 병력은 2만여 명 수준인데 이 병력은 러시아의 북극 활동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는 지금도 북극에서 세적을 확장하려 합니다. 새 북극 기지를 건설하고 쇄빙선을 늘리고 북극 항로를 장악하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북극 세력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알래스카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러시아가 157년 전에 헐값에 팔아버린 그 땅이 지금 러시아의 지정학적 야망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 있어요. 알래스카를 팔지 않았다면 러시아는 태평양 북부를 통째로 장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베링 해협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을 쥐고 있었을 거고 북극 항로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통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두고 86km 건너편에서 미군이 러시아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채굴된 석유와 자원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에 기여하고 있고 그 에너지 독립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그 결과 러시아의 에너지 외교력이 약해지는데도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자기가 판 땅이 자기 발목을 잡는데 이 정도로 다층적으로 작동하는 케이스가 역사에 또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수워드 이야기입니다. 알래스카를 사면서 시워드의 어리석음이라는 조롱을 들었던 그 윌리엄 수워드. 그는 알래스카 매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무장관직에서 물러났어요. 생전에 자신의 결정이 완전히 재평가받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골드러시는 그가 죽고 나서야 터졌거든요. 역사의 아이러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알래스카 주도는 주노입니다. 골드러시 때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리고 알래스카 제2의 도시 앵커리지 바로 옆에는 수워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가장 예쁜 항구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에요. 시워드의 냉장고라고 비웃었던 그 땅에 수워드의 이름이 붙은 도시가 생긴 거예요. 역사는 결국 올바른 판단을 한 사람 편이 됩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올바른지 알게 되는데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이 걸린다는 거고요.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지금도 알래스카를 돌려달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러시아 정치인들이나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가끔 그때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말이 나오기는 해요. 당연하죠. 720만 달러의 판반에서 지금까지 뽑아낸 석유 가치만 해도 수천억 달러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그 땅이 지금 자기 코앞에서 자기를 겨누고 있으니까요.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실수. 아니, 정확하게는 역사상 가장 싸게 저질러진 가장 비싸게 돌아온 실수. 그게 바로 알래스카 매각의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숫자 몇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진짜 이 거래의 규모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매입 가격 720만 달러, 1867년 기준 현재 가치 약 1억 5천만 달러. 알래스카 면적 약 663만 평방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30배, 남한의 약 66배, 에이커당 가격 약 2센트. 미국이 루이지애나를 산 것도 에이커당 3센트였는데 그것보다도 쌌어요. 알래스카 석유 매장량 확인된 매장량만 약 100억 배럴 이상, 북미 최대. 푸르도 베이 유전 누적 생산량 130억 배럴 이상. 이것만으로 현재 유가 기준 수조 달러. 알래스카 연간 GDP 2023년 기준 약 650억 달러. 알래스카 연간 GDP 곱하기 157년 매입 이후 계산하면 그냥 계산기가 울어요. 러시아가 받은 720만 달러로 할 수 있었던 것, 당시 기준으로 꽤 큰 돈이긴 했는데 크림 전쟁 전비의 아주 일부 충당. 러시아가 팔지 않았으면 얻을 수 있었던 것, 태평양 패권, 북극 자원, 전략적 중심, 지정학적 우위. 숫자 앞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는 더 선명해집니다. 번외편,
알래스카를 둘러싼 소소하고 기묘한 이야기들. 본편에서 못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역사의 뒷골목 같은 얘기들인데 이게 또 의외로 재미있거든요. 이야기 하나, 서명은 새벽 4시에 1867년 3월 29일 수워드와 드스테클의 협상은 밤새 이어졌어요. 최종 조약에 서명한 게 새벽 4시였다고 해요. 역사를 바꾼 서명이 새벽 4시에 이뤄진 겁니다. 이 정도면 충동구매 아닌가요? 밤샘 협상 끝에 새벽 4시에 서명하는 게 심사숙고한 결정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야기 둘, 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사실 불분명합니다. 720만 달러 수표가 진짜 제대로 러시아 정부에 다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당시부터 의혹이 있었어요. 드스테클이 중간에 미국 언론인과 의원들에게 뇌물로 쓴 돈이 포함돼 있었다는 의혹이 나중에 미국 의회 조사에서 제기됐거든요. 러시아가 실제로 받은 돈이 720만 달러 전부였는지 아니면 그보다 적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역사적인 거래가 이 정도로 허술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아이러니죠. 이야기 셋,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이 거래에서 완전히 빠진 당사자가 있어요. 알래스카에 살던 원주민들이요. 알유트족, 이누이트족, 틀링기족 등 수만 명의 원주민이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왔는데 러시아도 미국도 그들한테 이 땅을 팔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강대국의 거래에서 원주민은 그냥 들러리였던 거죠. 이 부분은 우픈 게 아니라 그냥 슬픈 역사예요.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권리 문제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요. 이야기 넷, 알래스카가 주가 된 건 92년 후입니다. 1867년에 미국 영토가 됐지만 알래스카가 정식으로 미국의 주 스테이트가 된 건 1959년이에요. 92년 동안은 그냥 준주 테리터리였고 1959년에 49번째 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하와이가 50번째 주가 됐어요. 지금 미국 국기의 별이 50개인 이유가 이 1959년의 일 때문이에요. 이야기 다섯, 러시아의 돌려달라 발언들.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꽤 있어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 일부 강경파들 사이에서 알래스카도 원래 러시아 땅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진지한 외교적 요구가 아니라 그냥 민족주의적 레토릭이지만 그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이 매각이 러시아 역사의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고요?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당시에는 완전히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던 것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어이없는 실수가 되는 순간들. 러시아 입장에선 알래스카 매각은 당시엔 이렇게 보였어요. 돈이 급하다. 지키기 힘들다. 영국한테 뺏기느니 미국한테 파는 게 낫다. 어차피 별 가치 없는 냉동 황무지다. 체크리스트 상으로는 완전히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논리적 오류가 없어요. 근데 왜 실수가 됐냐면 그 결정을 내릴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석유가 거기서 나올 줄 몰랐고, 금이 거기서 나올 줄 몰랐고, 그 땅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해질 줄 몰랐고, 미국이 이렇게 강대해질 줄 몰랐어요. 역사의 아이러니는 무지와 미래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비용은 항상 상상을 초월하죠. 알래스카를 판 러시아처럼. 자, 오늘은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실수, 알래스카 매각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팔아서 후회한 나라도 있지만 사려다가 실패해서 후회한 나라도 있지 않을까?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래요. 나폴레옹이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팔 때 사실 나폴레옹한테는 계획이 있었어요. 북아메리카에 프랑스 제국을 세우려는 꿈. 근데 그 꿈을 박살낸 게 뭔 줄 아세요? 모기였습니다. 아이티의 모기떼가 나폴레옹의 꿈을 꺾었고 그 결과 미국은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자기 영토를 2배로 늘렸어요. 그 이야기 다음 편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역사는 교과서보다 훨씬 드라마틱하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썰록이었습니다.